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6월에 시행된 고3 모의평가의 독서 영역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지문, 동영이어의 의미 확장 과정 부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짧은 지문이니까요. 한번 내용도 살펴볼게요. 독자가 글에서 읽은 단어의 의미를 확정하지 못하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죠. 이제 단어의 의미를 모를 때는 우리가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발음이 같고 의미가 다르면 동음이어라고 하듯,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표기가 같고 의미가 다르면 동형이어라고 한다. 자, 지금 동형이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념이에요. 동형이어는 여러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독자가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독자가 동형이어를 읽고 떠올린 여러 의미 중에서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 것으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1문단에서는요, 동형이어의 개념과 우리가 이제 이게 동형이어가 문장에 있을 때는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 것으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핵심적인 건 바로 이거예요.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 것으로 의미를 확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장에서 읽게 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읽으면서 어울리는 것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단어 중에는 다른 단어들보다 자주 쓰이는 고빈도 단어가 있다. 자주 나오는, 자주 쓰이는 단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동형의어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언어 생활에서 표기가 같은 단어들끼리 사용 빈도를 비교해보면 그 중에 다른 단어들보다 사용 빈도가 높은 고빈도 단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단어, 예를 들면 사과라고 했을 때요, 그 사과, 먹는 사과랑 그 이제 용서를 구할 때 그 사과 중에 더 자주 쓰이는 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빈도 단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자가 동형이어를 읽으면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를 떠올릴 가능성이 높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감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좀 자주 쓰는 건 고맙다라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근데 그거 외에도 감독하고 검사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 쓰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요, 만약에 감사라는 단어가 쓰인 단어를 읽었으면 일단은 고맙다는 의미부터 떠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자주 쓰니까요. 그래서 그 의미입니다. 동형이어를 읽으면 고빈도 단어의 의미를 먼저 떠올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의미 확정을 위해서는 그것이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부터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읽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일단 고맙다는 의미의 감사인가? 먼저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자가 떠올린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무 운영에 관한 감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고맙다는 의미랑은 어울리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독자는 그 동형이어 중에서 다른 단어를 떠올린 후 그 단어의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고마움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감독하고 검사한다는 그 의미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이 고빈도 단어의 그 의미를 먼저 떠올리고 문맥에 맞는지 확인을 한다. 그러고서 안 맞으면 그 다음으로 다른 단어를 떠올려 본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독자는 동형이어의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 확인할 때 제약성을 고려한다. 자, 이제 제약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문장이나 문맥의 제약성이 강하면 단어들의 의미적 연결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 등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한정된다. 자, 볼게요. 그가 사과를 깎았다. 여러분, 이 깎았다라는 단어 때문에 이 제약성이 굉장히 강해서 이 사과는 과일이라는 의미로 한정됩니다. 여기에서의 사과는 미안하다고 할 때 그 사과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그에 비해 그가 형에게 사과를 받았다라는 문장은 제약성이 약합니다. 과일을 받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 용서를 비는 행위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죠. 그래서 독자는 동형이어가 쓰인 문장의 제약성이 강할 때는 쉽게 의미를 확정할 수 있지만 제약성이 약할 때는 의미 확정을 뒤로 미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문장들을 좀 더 읽어보고 그 문장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문맥이 형성되므로 독자는 문맥의 제약성을 고려하여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약성이 약한 문장을 볼 때는 우리가 한 번에 확정할 수가 없고 그 뒤로 여러 문장들을 더 읽어서 문맥을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의미 확장 과정에서 독자의 사고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장 내에서 동형이의어가 쓰였을 때 고빈도 단어가 떠오르더라도 문맥과 어울리는지 우선 검토한다. 그죠, 여러분? 이 고빈도 단어 떠오른 후에 그 문맥과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2번 문장의 제약성이 약해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해석을 미루고 다음 문장을 참고한다. 그렇죠.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사과를 받았다라는 그 문장처럼 제약성이 약해서 잘 모르겠을 경우에는 다른 문장들을 읽어서 문맥을 파악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빈도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 부적절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해당 의미를 끝까지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해석을 시도한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빈도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 맞지 않으면 다른 의미를 떠올리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 고빈도 단어의 의미를 고수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4번 문맥 내에 여러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그쵸, 여러분. 그래서 여러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거기서 이제 문맥이 형성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확정을 해야 합니다. 5번 단어 의미의 확정은 단일 문장보다 문맥 전체의 정보를 고려할 때 더 정확해질 수 있다. 단일 문장보다 문맥 전체를 고려했을 때 단어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로 인해 좀 적절한 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8번 문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판단했을 때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은 이제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판단하는 그 과정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다리를 보았다 해서 다리는 어떤 의미일까? 자, 여러분 여기 이 문장 나는 다리를 보았다의 이 문장은요 제약성이 강한가요, 약한가요? 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약성이 약함. 왜냐하면요 이 다리를 보았다의 다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신체 부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물이라든지 이런 걸 건널 때 쓰는 다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리가 신체의 부분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음 문장을 더 읽어봐야지. 자, 일단 처음으로는 고빈도 단어를 먼저 고빈도 단어를 먼저 떠올렸어요. 그러고서는 고빈도 단어로 안 된 걸 확인했습니다.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문장을 더 읽어봐야겠다라고 하는 사고과정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리는 영국의 건축 양식과 유사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네.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을 읽어보자. 지금 문맥이 형성되면서 어떤 다리를 의미하는지 좀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 되느냐? 자, 다른 단어를 떠올린 후 그 단어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 확인해야지. 이게 돼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동형이의어가 나타났을 땐 일단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고빈도 단어가 이제 그 문맥에 어울리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렇게 어울리는지 확인을 한 후에 만약에 어울리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단어를 떠올려 봅니다. 자, 다른 단어를 떠올려
보았을 때 이제 그 단어가 문맥에 맞는지 확인했을 때 맞는다면 이제 의미를 확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고빈도 단어 다리 신체의 부분이라는 의미로 떠올렸고, 이제 그 다음 문맥, 그다리는 영국의 건축 양식과 유사했다라고 하는 문장을 읽어서 문맥을 만들었잖아요. 그 문맥에서 이 신체적 부분으로서의 의미인 다리가 어울리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러고서 어울리지 않으니까 다른 단어를 떠올려보고 그것이 이제 어울리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동영이어의 의미 확장 과정 관련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았습니다. 이 외에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6월에 시행된 고3 모평 독서 영역의 법 모델과 임대차에서의 계약과 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와 나로 이제 지문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단 가에서는요, 여러분, 법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법 모델이 나오는지 가부터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존립 이유로 삼았다. 자, 그래서 최소한의 금지 행위를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엔 개입을 해서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이 무엇이냐? 바로 자유주의적 법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요, 여러분, 최소한의 금지 행위를 법으로 정하고요. 위반하면 개입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뭘 하느냐?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적 법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델이 어떤 단점이 있었느냐?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 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 경제적 조건이 동등하지 않을 때에는 이제 대처의 한계가 있다. 대처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의 한계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자유주의적 법 모델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지금 두 번째로 사회복지국가적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법 모델. 자, 이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죠. 이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이 개입한다. 그래서 법이 삶에 더 깊숙이 개입한다. 자,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평등과 연대의 가치 역시도 다 법의 역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대기환경보전법은 하면서 이제 예시를 좀 들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여기도 있습니다. 뭐냐?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자, 규제가 과도할 경우 삶의 세계를 구성해온 고유한 직업 윤리 등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강행적 성격을 띤 법 규범에 의해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쓸게요.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침범당함.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로써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고 사회의 통합이 법에 의해 와야 된다. 자, 그래서 공동체가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자,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 근데 법의 수행 능력은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공동체가 법적 해결에 의존을 하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요구량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요구량이 증가하면 법의 수행 능력도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유지되기도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삶의 세계에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되어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이제 망가진다. 그래서 이것이 악순환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사회복지 국가적 법 모델의 문제점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이 복지 체계를 보완하고자 나온 것이 바로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다. 자, 세 번째 거 나왔습니다. 절차주의적 법 모델. 자,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따르면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에 뭘 지향하느냐? 분쟁 당사자들이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대요. 그래서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보존하고 확대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 과정을 절차 안에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과정을 절차 안에. 자, 그래서 여기서 뭘 지향하느냐?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법 모델을 얘기하면서 위에 세 가지 법 모델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했으나 앞선 모델을 다음 모델이 대체한 건 아니다. 서로 공존하는 형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법 모델이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채 현재의 법 체계 안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에서는 뭐에 대해 얘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나에서는 이제 임대차에서의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재산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것이 지금 재산관계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서는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이제 법률로 정해진 것은 계약을 통해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그러니까 지금 빌려주려고 하는 그것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라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가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임대차는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 임대차가 이제 주택이나 상가, 이거는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계약만으로 보호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요. 자, 그래서 예컨대 예시입니다.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자, 그래서 이런 계약 조건보다도 법 제도를 우선해서 적용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년간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할 거냐, 그러니까 더 할 거냐라는 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한 경우,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이 아니 우리 계약 끝내자, 너 나가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그러니까 빌린 사람이 아니요 저 더 살 거예요 라고 이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요, 임대차 종료 예정일부터 최단 존속 기간만큼은 임대차가 연장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도 좀 확인을 해두셔야겠어요. 그래서 내용 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단 임대인은 이 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 를 증명해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한다면 아니 너 나가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무엇이냐, 내가 그 집에 살아야 되거든, 이런 거예요.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 내가 지금 그 집에 살아야겠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이제 종료시켜서 나가게 하고 자기가 거기 살게 하려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갱신 거절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자, 지금 주택과 상가 임대차의 경우 나옵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좀 위에서는 지금 임차인을 보호하고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만약에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보다 계약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요, 여러분, 계약보다 법을 우선시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도 재산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경우, 예를 들어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 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을 우선 적용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요. 또한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뭐 이를테면 말도 안 되지만 여러분 뭐 100만 원으로 했다고 칠게요. 그런데 100만 원을 초과해서 보증금을 200만 원으로 정했다라고 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을 벗어난 거죠. 자, 다음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절차는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인데 여기서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 임대차 분쟁의 경우 원칙적 절차는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래요. 그런데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에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되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을 하게 된다라는 점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지문을 바탕으로 보기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죠. 자, 여러분이 지금 보기 상황에는요, 이제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서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법 모델이 좀 연결되어 있느냐? 이제 그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의 그 목적, 평등과 연대를 구현하는 그 목적과 연결이 된다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거, 이 부분도 이제 그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의 특징과 좀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의 지향점과 이제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 맞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분쟁 발생 시에 당사자들이 직접 협상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이런 것들은요,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특징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았고요. 이외에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6월에 시행된 고3 모평 독서 영역의 수소의 친환경적 활용을 위한 저장 운송 기술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문단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정 에너지원 중 하나인 수소는 이라고 하면서 이 수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수소는 생산, 저장, 운송, 추출, 활용 등 전체 과정에서의 친환경성과 관련하여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자,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하면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지금 그 수소의 친환경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산된 수소 기체는 부피가 크고 폭발 위험성이 있어 저장 및 운송이 어렵다. 자, 이렇게 이제 수소 기체가 지금 저장하고 운송하는 게 어려운데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액화 수소 방식이 제한되었지만 이 액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극저온의 조건이 필요해서 그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때문에 액상 유기화합물 또는 액화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 운반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제한되었다. 자, 지금 그래서 이
청정에너지원, 수소가 이제 굉장히 청정에너지원이라고 했는데 그 청정에너지원인 수소는 저장하거나 운송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뭐 액화수소 방식 같은 것도 어렵고 해서 수소 운반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제한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1문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액상 유기화합물을 이용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에는 톨루엔과 메틸사이클로헥세인이라는 두 화합물 간의 상호 전환 반응이 주로 사용된다. 자, 지금 수소의 저장 및 추출에는 무엇이 활용되느냐? 톨루엔과 MCH의 상호 전환 반응, 이것이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이는 톨루엔의 수소가 결합해 MCH가 되고 역으로 MCH가 톨루엔과 수소로 변환되는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톨루엔과 수소가 결합하면 이게 MCH가 되고 반대로 MCH도 톨루엔과 수소로 변환된다라는 이 상호 전환 반응을 이제 활용한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톨루엔 분자 하나에 3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할 때 각각의 수소 분자가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2개씩 만들며 MCH 분자 하나가 생성된다.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MCH는 취급 안전성 및 독성이 휘발유와 유사하므로 석유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MCH의 운송은요, 여러분, 새로운 인프라 개발이 필요 없어요. 기존에 우리가 하던 석유의 저장과 운송 방식을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또한 MCH가 액체이므로 증발 기체 발생으로 인한 누출 위험이 거의 없다. 하지만 톨루엔과 MCH의 상호 전환을 통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이 반복되면서 자, 단점이 나오네요. 단점은 있어요. 뭐라고 하냐? 화합물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서는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식을 얘기했고요. 왜 좋은지, 이거 석유의 저장과 운송 인프라를 활용하면 된다는 장점도 얘기했지만 단점이 있다. 화합물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로서 분자당 3개의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어 물보다 분자당 저장된 수소가 많다. 암모니아는 기존 비료 산업에서 사용하는 합성법으로 생산할 수 있고 대규모의 투자 없이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저장 및 운송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독성으로 인한 위험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방식을 말하고 있어요. 위에는 이제 MCH를 이용한 방식이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암모니아를 이용한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좋은 점은 무엇이냐? 기존 산업에서 사용했던 합성법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기존 산업 활용이 되고 이제 기존 인프라를 또 활용해서 저장 및 운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 무엇이냐? 높은 독성.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점이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암모니아에서 수소 추출은 어떻게 하느냐? 전기분해, 광분해,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열분해가 있다. 각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게 무엇이냐?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질소와 수소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이때 반응한 암모니아의 질소 기체, 수소 기체의 그 비율이 2대 1대 3이다. 열분해 방식을 통해서는 0.9 이상의 전환율이 얻어지는데 부반응은 거의 없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뭔 소리야? 이럴 수 있잖아요. 설명 바로 해주죠. 전환율은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의 몰수를 공급한 암모니아의 몰수로 나눈 값이며 부반응이란 암모니아 분해 반응에 의도된 생성물 외의 다른 물질이 최종 물질로 생기는 반응을 뜻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의도한 생성물 말고 다른 게 생기는 게 부반응인데 그런 부반응이 거의 없대요. 이렇게 좀 그 추출 방식에서도 장점을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수소의 대표적 활용법인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장치로 산화극, 환원극, 전해질, 도선으로 구성된다. 산화극에서는 공급된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전자는 도선을 통해 환원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를 생산한다. 그리고 환원극에서는 공급된 산소가 수소 이온과 전지를 만나 뭐를 생성한다. 지금 수소 연료 전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 과정인 거예요.
이외 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친환경적이다. 그래서 이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 친환경적이다라고 하는 그 작동 원리랑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 복잡한 내용이지만 일단 한번 우리가 문제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죠. 자,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이제 같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윗글의 서술상 특징.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수소 에너지라고 하는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소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장하고 운송하고 뭐 추출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그 수소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작동 원리,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해결해야 될 과제,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었죠. 그런 점에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을 읽고 기억 핵상유기 화합물 수소 운반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네요.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자, 톨루엔의 수소가 결합해 MCH가 되고 역으로 MCH가 톨루엔과 수소로 변환되는 원리를 활용한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정리 같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톨루엔과 수소가 결합해서 MCH가 되고 그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하는 그 상호 작용, 상호 반응을 가지고서 이제 그 원리를 활용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한 선지겠네요. 다음 2번. MCH는 휘발유와 유사한 성격을 가져 이제 석유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MCH는 휘발유와 유사해서 석유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점으로 소개가 됐었죠. 다음 3번. MCH는 액상유기 화합물이므로 증발기체 발생으로 인한 누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 MCH는 액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증발기체 발생으로 인한 누출 위험은 없었어요. 어디 나와 있냐? 여기 있습니다. MCH가 액체이므로 증발기체 발생으로 인한 누출 위험이 거의 없다. 여기 나와 있죠. 자, 다음 4번. 액상유기 화합물의 상호전환을 통해 수소의 저장 및 추출이 반복되며 화합물이 불안정해진다. 요거 아까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 5번. 액상유기 화합물 외에 액화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 운반체도 활용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 밑에 나와 있죠. 첫 번째 그 부분이나. 자, 그래서 액상유기 화합물 또는 액화암모니아와 같은 수소 운반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제한되었다라고 이제 처음 소개할 때 MCH 소개하기 전에 얘기 나갔었고요. 그리고 MCH에 대해서 소개한 이후에는 여기 이제 암모니아 이렇게 하면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소의 친환경적 활용을 위한 저장 운송 기술 과 관련된 이제 지문 좀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6월에 시행된 고3 모평의 독서 영역 플로리디 정보 철학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플로리디 정보 철학이 무슨 내용인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인간 중심주의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제 철학 생각입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과 정보는 독립적으로 존재. 그래서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플로리디는 그럼 이것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자, 플로리디는 인간이 정보적 존재의 하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시가 나오죠. 내가 빵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게 내가 빵을 산다라고 하는 정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는 이 정보적 전제를 인포그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이 인포그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그는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다.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다른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대상이다. 자, 보세요.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해서 친구가 그 빵을 샀대요. 그래서 나의 음성 정보는 그 빵이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에 촉발된 대상이자 친구의 행위, 친구가 그 빵을 산다는 그 행위를 이것도 이제 정보인 거죠. 이 정보를 발생시킨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빵이 맛있어 라고 말한 그것도 정보죠. 자, 그 음성 정보가 다른 행위도 이제 발생시켰다 라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이제 인포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플로리디는 인간을 정보적 상호 연결에 의해 구현되는 인포그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문단에서는 이 인간 중심주의와는 다른 이 플로리디 정보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윤리적 견해의 차이로 이어진다. 존재함, 즉 있음을 경험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하는 경험주의와 달리, 이번엔 경험주의랑 비교를 하네요. 경험주의의 경우에는 이제 있음은 경험될 수 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인포그의 있음은 자,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음이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인포그들은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자, 그래서 이제 칸트 윤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걸 볼게요. 자,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인정하는 칸트 윤리학과 생명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중심 윤리학. 자, 지금 칸트 윤리학은요,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만 도덕행위자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생명중심 윤리학은요, 생명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것과 어떻게 다르느냐. 자, 이 두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제 도덕적 주체 및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그 대상의 범위에서 인공물이 제외됩니다. 칸트 윤리학은 인간만이 도덕행위자라고 했고, 생명중심 윤리학은 생명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두 인공물은 제외가 돼요. 하지만 플로리디는 존재하는 내재적 가치를 있음에서 찾기 때문에 인공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위가 기존 또 철학자들과 다른다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플로리디는 인포그와 그 상호 연결을 망라하는 공간을 인포스피어라 칭한다. 자, 이제 공간이에요. 자,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중첩되어가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 환경 전체가 인포스피어에 해당한다. 이 공간은 기존의 공간 개념과는 다른 이해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뉴턴이 생각한 공간은 주체나 대상과 관계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으나 인포스피어는 대상과 주체가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이자 대상이 추상화 층위를 통해서 인식되는 공간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뉴턴이 생각한 공간은 주체나 대상과는 관계없는 절대적인 것이래요.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와는 상관없이 그냥 있는 것, 그냥 존재하는 절대적인 것이 바로 공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포스피어는요, 대상과 주체가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추상화 층위를 통해서 인식되는 공간이라고 했는데요. 이 추상화 층위가 무엇이냐?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이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인식적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그래서 주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철학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 정보는 생략된다 라고 하는 부분
자,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안전성을 목적으로 층위를 선택하면 에어백 성능 등의 정보가 중요할 거고요. 경제성을 목적으로 하면 유지비용 등의 정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층위를 통해 인식된 정보는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성이란 주어진 세계를 주체가 택한 경로에 따라 해석하여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즉 플로리디에 따르면 인포스피어라는 공간은 주체가 발견한 것도 주체가 만들어낸 허구도 아니다. 그래서 정보 철학은 삶의 터전이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한편 인공지능 등의 비인간 행위자가 인간과 공존하는 현대의 변화를 통찰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이 기존에 있었던 그 인간 중심주의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이 정보라고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에 대한 개념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윤리적 견해의 차이, 우리가 이제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철학자들, 예를 들면 그 이제 칸트 윤리학에서는 인간만을,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행위자로 인정을 했고요. 생명중심윤리학은 이제 그 생명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플로리디는 이제 인공물로까지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인포스피어라고 하는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이제 뉴턴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곳으로 인식을 했으나 이제 플로리디는 대상과 주체가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으로 여기거나 이 추상화 층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성되는 우리가 이제 인식되는 정보가 구성되는 것으로서 이제 존재하는 공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인포그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포그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답은 일단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번부터 같이 선지 좀 분석해 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이론이다라고 되어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것입니다. 인포그입니다. 자, 2번.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인 존재이며 정보는 인간의 수단이다.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이었습니다. 인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간 역시도 정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3번. 인포그는 정보적으로 독립된 존재로 다른 인포그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아니죠, 여러분. 인포그는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존재다라거나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다음 4번. 플로리디는 인간을 별도의 인폭으로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다. 인간을 이제 정보적 상호 연결에 의해서 구현되는 인폭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답은 5번이 됩니다. 인포그는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다른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대상이다 라고 지금 5번 되어 있죠? 자, 인포그는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다른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대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고3 6월에 시행된 모의평가 표구된 휴지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글의 이제 외화와 내화를 구분하여서 좀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파악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시작 그거 표구할 수 있겠지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서 이제 표구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그림의 뒷면 테두리에 종이나 천을 발라 꾸미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라고 하는 것을 표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화가인 나에게 이제 표구를 부탁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표구해 주길 원하는 거냐 했더니 이제 그 주인공 화자의 그 표현으로는 창호지인데요. 이 창호지에 적혀 있는 편지입니다. 편지. 그 편지를 이제 표구해 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까지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이걸 표구해서 뭘 하나 도대체 어디서 주워온 건가 이 휴지는 이라고 하면서 이 휴지, 이 편지, 창호지에 적혀있는 이 편지를 휴지 정도로 여기고 있는 인물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되게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것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휴지통에서 주운 거지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은행원 친구가 어떤 사연으로 이 휴지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친구, 은행 창구에 저녁 되면 날마다 빼지 않고 들르는 지게꾼이 있단다. 자, 지금 이 내용은 그 은행원 친구가 이 화가에게 전달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내화가 서술됩니다. 이제 내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볼게요. 자, 그래서 은행 문 앞에 지게를 벗어 세워놓고는 매우 죄송스러운 태도로 조용히 은행 안으로 들어서는 스물된 나보이는 그 검은 얼굴의 청년을 처음엔 안내원이 막았다. 자, 지금 마치 그냥 정말 작품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설명하는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지금 외화에서 내화로 전환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외화로 시작했다가 내화가 나타나고요, 다시 외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액자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두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외화라는 것은 이제 화가인 그 서술자 나와 은행원 친구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내화 중에서 첫 번째로 하나는 바로 이제 그 은행원 친구가 가지고 온 휴지, 그 휴지의 출처가 어디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내화 1 은행원 그 지게꾼 청년의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내화 2가 좀 이따 나올 건데요. 그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 이제 표구하려고 하는 휴지 있잖아요. 그 휴지가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편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외화, 내화, 외화의 구조를 띠면서도 이 두 번째 내화, 편지 내용에 대해서 중간중간 삽입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외화와 내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지금 이 첫 문단, 외화에서 내화로 전환되는 첫 문단이 같은 문단 안에서 바로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이 지게꾼 청년을 처음에 이제 막았어요, 이 직원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좀 뭔가 어리숙해 보이고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를 잘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저금을 하러 온 거예요. 저축을 하러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청년은 점점 더 당황하였다. 그래서 돌아서 나가려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처음에 이제 저지를 당하고 이런 상황에 이제 당황을 해서 이 청년이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예금 창구의 여직원이 불러 세워서 이제 그의 저축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 보시면 라면 봉지에서 꼬깃꼬깃한 100원짜리 지폐 5장과 새로 생긴 목도장을 꺼내요. 자, 그러니까 저금을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새로 새긴 목도장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저금을 처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라면 봉지에 꼬깃꼬깃한 100원짜리 지폐 5장 가져온 걸 보면 이 청년이 굉장히 소박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자, 그는 흠칫 놀랐다. 왜 놀랐느냐? 생전 처음 그는 C자가 붙은 자기 이름을 들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 뭐 예를 들면 뭐 철수 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김철수 씨 하고 하는 그 C자가 붙은 이름을 처음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존재로서 자기가 불린 그때 그 순간에 대해서 이 청년이 놀라고 있는 장면을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긴장한 채로 이제 저금을 했던 청년이 매일 저녁 꼬박꼬박 들러서 열심히 그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금만 있고 출금란은 비어 있었다. 그러니까 정말 돈을 빼지는 않고 열심히 모으기만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 지게꾼 청년이 동전을 싸가지고 온 종이지. 자, 여기서도 여러분 내화와 외화의 전환 부분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또 내화, 지게꾼 청년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이게 바로 그라고 하면서 이게 그 편지죠. 휴지 조각이라고 우리가 이제 주인공이 인식했던 그 편지를 다시 가리키면서 이게 바로 그 지게꾼 청년이 동전을 싸가지고 온 종이지라고 하면서 이 은행원 친구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내화에서 외화로 바뀌는 부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친구는 내 손에 그 편지를 가리켰다. 그럼 그게 이제 그의 집에서 그 청년에게 보낸 편지란 말인가? 자, 뭐 그럴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재밌다고 생각해서 가져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바로 그 두 번째 내화,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 띄어쓰기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틀린 문장을 통해서 좀 현실감을 높이고 향토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뭐 우물집 할머니 하루하루 갔다, 모두 잘 갔다 한다, 장손이 장가 갔다, 색시는 너머 마을 공부 영갑 딸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그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니는 빨리 장가 안 들어야겠나 라고 하면서 이 니라고 하는 아마 이제 편지를 쓴 사람의 자식이겠죠. 자식에게 장가 빨리 들어야겠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좀 걱정을 한다거나 좀 바라고 있는 점을 표현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나는 비시시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 편지 내용 보고서 이제 웃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 창호지를 표구사에 맡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겁니다. 이건 정말 국보급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걸 정말 국보급이라고 소중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좀 장난식으로 농담조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국보라는 표현이 이따 또 나올 건데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생각해 두셔야겠어요. 자, 그 후 나는 그 편지를 감감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은행 친구가 어느 외국 지점으로 전근이 되었다. 비행기가 떠날 때 나는 문득 그 편지 생각이 났다. 자, 여러분 이제 비행기가 떠날 때 그 편지 생각이 났대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두 번째 대화가 또 나오잖아요. 편지 내용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비행기가 떠날 때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니 떠나고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 수신자가 떠나는 행위가 나와 있는 이 편지 내용 때문에 이 친구의 비행기가 떠날 때 그 편지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떻게 외화와 내화가 또 연결됐는지 확인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길로 나는 표구사로 갔다. 편지 내용이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표구사에 갔어요. 갔더니 그 편지가 깨끗이 펴져서 액자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치장하고 보니 그게 정말 무슨 국보나 되는 것 같았다. 자, 여기 국보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국보는요, 이제 여러분 정말로 이제 국보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의 국보는 단순 장난이었다면 여기서는 화자가 정말로 이 편지를 국보처럼 의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이제 그 편지의 외형적 변화가 있었고요. 왜냐면 표구가 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편지의 외형적 변화가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편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 편지에 나타나는 인식의 변화죠. 어떤 식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지금 또 다른 그 내화 나오네요. 돈 좋다. 그러나 너가 엄마는 돈보다 너가 더 좋다 한다. 밥 먹고 배 아프면 소금 한 줌 묵으라 하더라. 자, 지금 돈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네가 더 좋다라고 하면서 이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사랑, 너에 대한 이제 어머니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또한 이제 아들이 아플까봐 걱정을 하면서 아플 때 대처하는 방법도 안내를 해주고 있죠. 자, 그렇게 화실에 이제 그 액자를 걸어두었는데 그게 이상하게도 차츰 내 화실의 중심점이 되어갔다. 그건 그림 같기도 하고 글 같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이 화가가 이 편지를 단순히 휴지라고 인식했던 그 편지를 이제 예술 작품으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그 예술 작품들의 그 중심점으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표현으로 아까 이제 국보급이라고 했던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술로 인식하게 되는 거, 예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나타나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차츰 그 친구의 심정을
느껴 알 것 같아졌다. 왜 친구가 그 휴지를 표구하려고 했는지를 알게 되었대요. 무엇이냐? 그 속에 담겨있는 인간적인 순수함과 진실함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의 정신적 성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편지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것과 관련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외부 이야기는 도시적 지식인인 나와 친구의 시선을 통해 내부 이야기들 속에 담긴 순수하고 근원적인 인간적 가치를 발견하고 성찰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화가인 나와 은행원 친구가 등장하는 외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지게꾼 청년의 이야기인 내부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편지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외부 이야기의 나가 처음에는 편지를 하찮게 여기다가 이제 점차 내부 이야기에 담긴 그런 순수한 마음, 뭐 꾸밈 없는 사랑, 성실한 삶의 태도, 이런 것들 등 좀 인간적인 가치를 깨닫고 깊이 성찰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부 이야기가 내부 이야기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6월에 시행된 고3 모평의 동유가와 해촌일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동유가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동요가는 중간에 지금 중략이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사자본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볼게요. 자, 지금 화룡 땀 깊은 못이 너럿바 위아래 있어 뿜으며 들썩이며 변화가 무궁하다. 뿜으며 들썩이며 이렇게 역동적인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용소 위에 사자봉이 있습니다. 자, 사자봉 높은 돌이 용소를 굽어보되, 그래서 용소 위에 사자봉이 있는데요. 거기 바위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가 끼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 사자봉 중턱 그 돌 하나 끼어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었는데요. 배경 이야기를. 무슨 배경이 좀 있느냐. 사자가 화룡더러 말하길 내 몸이 육중에서 무너져 내리면 너의 깊은 못, 요거 이제 용소를 말하는 거예요. 용소. 자, 이 용소가 이제 터전도 없이 사라질 테니까, 자, 내 발 조금 고여다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 바위 중턱 파인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턱 파인 곳이 이제 사자의 형상으로 봤을 때는 발 밑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발 밑에를 좀 괸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용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화룡이 그러네 하고 여기서 건너편 산에 가서 돌을 빼다가 그 사자 형상 아래 발 밑에 돌을 끼워준 거예요. 이 바위 괴었다 하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바위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 끼어 있다. 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들어서 그럴듯해서 이 화자가 건너산을 바라봤더니 정말로 산 중턱에 돌 하나 빠진 틈이 있대요. 그리고 그 돌이 이 사자봉 아래에 끼어 있는 돌과 사이즈가 비슷하다는 거죠. 틈과. 그래서 여러분 느낌이 혹시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이제 어떤 느낌인 거냐면요. 여기 이제 뭐 사자 형상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돌 아래 이렇게 틈이 있는 거예요, 틈이. 여기 근데 그 틈에 돌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 산이 있는데 그 산 중턱에도 이렇게 틈이 있어요. 근데 이 틈과 이 돌 사이즈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정말 좀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중략 이후 부분 볼게요. 자, 도로내려 금강문에 남여 타고 절에 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여러분 이 남여라고 하는 건요 가마예요. 그래서 화자의 신분이 이제 좀 그래도 양반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이제 남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화자가 막 이렇게 우물집도 구경을 하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21일 조반 후에라고 하는 부분 나오죠. 21일 아침 식사 후에라는 건데요.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이제 일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때 보슬비가 계속 내렸대요. 그래서 날이 흐리고 안개가 덮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화자는요, 만물초를 구경하러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로승과 주막 주인이 붙들고 만류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만물초 가는 길이 70리 왕복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청명한 일기에도, 그러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아도 구름 조금 끼면 제대로 못 보는데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는 분간하기도 어려울 거다. 그래서 비 와서 막 돌다리 막 미끄러운데 거기를 엄청 힘들게 들어갔는데 겨우 봤더니 산 밑에만 겨우 보이고 주변이 보이지 않으면 좀 별로지 않겠니? 화나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로승 그 길을 안내하는 스님이에요. 지로승과 주막 주인이 만류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좀 기상 상황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로승과 주막 주인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근거를 들면서 말하는 부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화자가 말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로승과 주막 주인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뭐 안 된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분하지 않으리오라고 하면서 서리적 표현 쓰고 있는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들으니 그럴듯하고 여겨 일행들도 있네요. 그래서 일행들도 옳다하여 봉래의 후양을 만물초에 남겨두고, 자, 이 봉래의 후양이라고 하는 거, 이제 후양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약속이죠. 이 봉래, 바로 봉래산, 금강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금강산에 다시 올 약속을 만물초에 남겨두고 이제 행장을 다시 차려 총석으로 향할지, 이제 갈 곳을 총석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을 이곳에서 작별하니 12,000 봉빛이 눈앞에 역력하다. 이제 금강산의 웅장함을 나타내는 대우적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강산의 일부 속성을 가지고 금강산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동류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해촌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촌일지도 7월 3일 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이 여정의 형식, 경험을 일기 형식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의 공통점도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자, 지금 송전으로 왔대요. 지금 이 글의 배경이 되는 부분은 송전입니다. 송전처럼 좋은 데가 이름이 못 나서 제대로 된 뭐 여관이나 새별장 하나 없대요. 그러니까 아직 관광지로서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해여관, 이름 있는 집으로 정하였다라고 그 숙소를 선택한 과정을 보여주네요. 자, 그래서 지금 고저가 곳간바닥 그대로인 듯이 송전은 솔밭 그대로다. 그러니까 이 고저라는 것이 곳간바닥이라는 한자 의미인데 그것처럼 자기가 지금 간 송전 역시 솔밭이라는 한자어 그대로 푼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있죠. 솔밭 그대로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해풍에 자란 솔들이라 통만 굵고 가지는 적은데 모두 아래로 드리워서 파라솔이라도 아주 요즘 유행형들이다. 그래서 이 솔의 생김새를 보고서 통만 굵고 가지는 적은 이 솔의 생김새를 보고서 그것과 유사한 파라솔을 연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떠올리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솔과 파라솔의 생김새의 유사함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점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솔만 보면 봄인 듯하다. 그렇게 푸르기만 하지 않고 윤택하다. 솔에 대한 인상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 땅만 보면 가을인 듯하다. 그렇게 모세가 보드랍지만 않고 쨍쨍 소리가 날 듯 양명하다. 지금 솔과 땅의 대비를 통해서 이 송전의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봄과 가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거리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이 좋다. 이제 글쓴이가 바다로 나가고 있는데요. 공간의 이동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너무 좋대요. 정하고 고운 길을 나는 일찍이 걸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 뭐라고 비유를 하느냐? 혼례식장에서 이제 막 나오는 신랑 신부가 걸었으면 싶은 그런 길이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이 신랑 신부가 행진하는 길에 빗대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길이 끝나면 갑자기 철봉이 하나 나온대요. 그래서 이것을 뭐에 비유하냐면요, 초현실파의 그림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 풍경과 거기에 굉장히 예상치 못하게 철봉이 나왔는데 그것이 또 의외로 되게 조화롭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초현실주의 그림 같다라고 하면서 그 철봉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물결이 세다. 뽀얀 수말은 눈보라처럼 해안을 올려 쓴다. 자, 이런 지규, 여러분 눈보라처럼 같은 지규 통해서 이 바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바다 냄새에 무척 꺾어들여야 코를 찌른다. 지금 해당 화에 대해서도 이 코를 찌른다라고 하면서 후각적 심상을 통해 해당 화의 아름다움 묘사하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심상이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꼭 체크해 두셔야 돼요. 바다는 늘 보아도 젊어 있다. 젊어 있다는 식으로 의인화하여서 이 바다의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네요. 자,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밤의 창이 하발기에 주인에게 물으니 보름달이라 한다. 헛 고이 적삼이 추울이 많지 산산하나 다시 여관을 나섰다.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다시 바깥의 자연을 좀 즐기려고 나갔어요. 자, 그런데 사람 그림자 하나도 없이 달빛만이 꽉 차 있대요. 달이 길뿐이 아니라 솔밭 위에도 철로 위에도 다 내리쬐고 있어서 이 달 또한 큰 바다이다라고 이 달을 바다라고 은유를 통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의 바다 아래에선 물의 바다가 너무나 조그마하대요. 그리고 달의 바다가 너무나 성스럽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와 달빛의 바다를 대비해서 이 달빛의 광대함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 달은 이처럼 밝아 있는가? 달은 이렇듯 밝아 있구나 하면서 이제 달이라는 게 인간이 사람이야 나와서 보건 말건 그럼에도 그냥 달은 밝아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의식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이 달의 초월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끝없는 사막, 끝없는 해양, 그리고 무인구도들, 높은 산봉우리들, 이 수많은 곳들에 달이 다 이제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거법 사용한 부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사람이 미물처럼 조그마한 사람이 공연히 그에게 정을 두도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미미함과 대비를 하여서 달빛의 무한함에 대해 사색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3번 가는 자연경관에 대해 설명하고 돼 있죠. 가의 화자는요 사자봉의 유래라든지 우물집의 구조라든지 뭐 금강산의 경관 등 이런 식으로 좀 자연경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화자는 나의 글쓴이는 자연을 통한 내면 성찰로 나아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나의 글쓴이가 이제 그 달밤의 전경을 통해서 뭐 자연의 광대함과 인간 존재의 의미 등에 대해서 내면적 성찰로 나아가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6월에 시행된 고3 모의평가의 김진옥전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진옥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다가 대풍을 만나 외딴 섬에 이르러 한 노인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득 아무 그 이유가 없어요. 개연성이 없습니다. 이런 거 바로 우연성인 거죠. 고전 소설의 특징 우연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노인 이제 진옥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 이제 40후에 한 자식을 두었다가 갑자기 난중에 일어나이다. 이름을 아시나이까? 내 자식의 이름은 김진옥이거니와 하면서 지금 사생존망을 모른다라고 그 김진옥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죠. 자, 그러자 이제 원수가 이제 진옥이 그제야 부친인 줄 알고 큰 노인을 붙들고 대성통곡할 소자의 이름이 진옥이로소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와 만나게 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뒤에 배를 타고서 이제 고국으로 향하다가 옥피리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바다 위에서 옥피리 소리를 듣는다는 환상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죠. 자, 거기에서 이제 일위 동자가 청의를 입고 머리에 화관을 쓰고 살같이 오며 왈 김원수는 배를 잠시 멈추소서 수부왕이 청하시니 가사이다. 자, 여러분 이제 수부왕 이제 물을 맡아 다스린다는 신의 궁전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용왕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용왕이 지금 김진옥을 부르고 있는 부분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걸 거역하겠니? 아무튼 가리라 라고 해가지고 가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일월이 명랑하고 천지가 광활하고 주궁이 장려하고 위가 거룩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수부의 모습을 이제 아주 장대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이 김진옥을 불렀느냐?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동국대병의 지경을 범하오니 대왕은 급히 막으소서 라고 하는 이제 신하가 아뢰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거 사건에 대해서 김진옥에게 부탁을 하려는 거예요. 용왕이 원수를 돌아보아 과인이 김원수를 청한 것은 다름 아니라 동국 용왕이 지경을 침노하니 원수는 일신을 아끼지 말고 공을 이루라. 그러니까 지금 좀 막아달라는 겁니다. 이 동국 용왕이 자기네 그 지역으로 들어와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 하니까 좀 막아달라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진세 사람이라 어찌 수부 용왕을 당하리오. 그러니까 되게 겸손한 표현입니다. 나는 그냥 한낱 인간일 뿐인데 어떻게 용왕을 이기겠냐. 그러나 힘을 다하여 보겠나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진옥이 이제 동국 용왕과 싸우러 갑니다. 자, 각설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장면을 전환할 때 이렇게 각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장면을 전환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지금 어떤 장면이 이어지느냐면요, 방금 위에까지는요 이제 김진옥 시점에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김진옥을 떠나 보냈던 그 본국이라고 할게요. 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황제가 나오잖아요. 그 황제, 잠깐만요. 시점 수부라고 할게요. 수부와 지금 지상의 왕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기로 이제 장면이 전환된 거예요. 자, 지상의 궁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김진옥이 오다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네, 왜냐면 지금 수부 갔잖아요. 그래서 그 용왕님 도와주러 갔기 때문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수 탄 배 표풍하여 간 곳이 없는지라 지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배가. 자, 그래가지고 이 황제가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슬퍼하게 여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유승상, 김진옥의 그 아내의 아버지입니다. 이 유승상이 이 말을 듣고 대경실색하여 부인과 소저와 주야 근심하여 천만다행으로 살아 돌아옴을 두 손 모아 기도하더라. 왜냐면 지금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맞아 사라졌다는 건 죽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살아왔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에 앞서 우양공주, 자, 지금 우양공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예전에 우양공주가 김진옥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워남의 형성군의 며느리 되었으니, 자, 김진옥이 부마됨을 지극히 피함을 시기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공주 입장에서는 김진옥과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진옥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그 소저입니다. 유소저예요. 유소저. 유소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그 공주와 김진옥은 결혼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마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의 사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김진옥이 부마됨을 지극히 피함을, 그러니까 자기랑 결혼 안 했음을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양공주가 김진옥이 자신과 결혼을 안 한 것을 이제 시기하여 화가 난 거예요. 질투하고 화가 나서 항상 모해할 뜻을 두고 있었대요. 모해. 자, 그러다가 마침 잘 된 거예요. 김진옥이 지금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냐면, 김진옥의 아비 시광도 오랑캐와 내응하다가 성사치 못함으로 월국으로 들어가더니 지금 진옥이 월국을 치는 척하다가 월국으로 도망하여서 지금 제 아비와 동심합력하여 중국을 획고자 하오니, 그러니까 지금 모함을 하는 겁니다.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고 김진옥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거짓으로 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자를 어찌 살려두리까? 황제는 앞날을 생각하소서 유소저랑 이렇게 죽여버리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양공주가 완전히 악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황제가 그 말을 들으니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유승상, 아까 말했죠, 그 장인을 삭탈관직하고 처유씨는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각설, 또다시 장면 전환됩니다. 이제 진옥과 그 동국용왕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원수가 군법을 정지하고 싸움을 도두더니 동국용왕은 들어보라 하며 풍은 조화를 부리니, 자, 그러니까 지금 좀 비현실적 요소, 전기적 요소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의 신이한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래가지고 이깁니다. 그래서 용왕의 머리를 베어들고 만군중에 횡행하니 수중명장이 대경실색하더라. 이렇게 이겨서 적진 군중에서 항서를 써 올렸습니다. 적군이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원수가 받은 후에 군사를 몰아 돌아오니 용왕이 대희하여 원수와 그 부친을 좌상에 앉히고 원수 공덕을 무수히 치사하시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승리하는 부분까지 지금 일부 실려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 풀어보기 전에 이 중요한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김진욱은요 천상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지상에 내려왔어요. 근데 혼자 내려온 게 아니라요, 여기 나와 있는 유소저, 아내죠. 유소저도 같이 이제 원래 천상의 존재였는데 이 유소저와 김진욱이 이제 천상에서 사랑하는 죄를 짓고 지상에 내려오는 적강 모티프가 나오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상계와 수중계를 넘나들면서 서사를 전개하고 있고요. 지금 이 공주가요 주인공인 진옥과 유소조의 결합을 방해하는 존재로 등장을 한다는 점도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보통 이러한 작품들의 그 고전 소설의 경우에는 이 공주도 결국에는 진옥과 사랑을 하게 돼서 처와 첩의 관계로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조력자가 된다든지. 그런데 여기서는 끝까지 공주가 방해를 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부분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죠. 자, 일단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서사를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여러분 각설이라고 하는 표지가 계속해서 나왔던 거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각설이라는 표지를 통해서 일단 김진욱이 아버지와 상봉하게 되는 장면, 김진욱이 수부로 가게 되어 용왕의 요청을 수락하는 장면, 그리고 김진욱의 부재를 틈타서 이제 우양공주가 모함하는 장면 등으로 이게 장면 전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설이라는 표지를 통해 이 장면 전환을 해서 서사를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 선지는 왜 오답인지 볼게요. 자, 배경 묘사를 활용하여 특정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배경 묘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인물의 과거 회상을 통해 찾고자 하는 대상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그런 내용도 우리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악인이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뚜렷이 나타난다. 그런 것도 없었죠. 문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하는 모습, 이런 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어떤 내용이 나타났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각설, 이런 표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같이 확인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분 이렇게 내용 일치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고전 소설은 여러분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뭘 말하고 있는 건지를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 일치 문제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두시고요. 이런 말하기 방식, 자, 지금 여기서 나온 A라고 하는 것은 여기죠. 우양공주가 그 김진욱을 모함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의 말하기 방식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인물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6월에 시행된 고3 모의평가에 살구꽃과 한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살구꽃과 한때와 역사가 함께 나오죠. 두 작품 분석하고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살구꽃과 한때 볼 건데요. 자, 마을 안에 차 집어넣고, 이 차는 진짜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현대적인 차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차로 운전하는 내용들도 나와요. 차 집어넣고 이 집, 한 집, 건너 저 집, 또 저 집, 이렇게 이제 시선을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마을 안으로 차와 함께 들어와서는 이 여러 군데를 이제 이 집, 저 집을 보면서 시선을 이동시키고 있는데요. 그때 보니 구름처럼 피고 있는 살구꽃과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처럼 지규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살구꽃이 구름처럼 비어있다라고 꽃을 구름에 비유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밑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빈집에는 작지만 분홍빛 더 실린 꽃구름, 때맞춰 깸벌들이 이리저리 날고 날개맥 덜 여문 나비들이 저속으로 오간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꽃구름이라고 하면서 작은 생명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이제 화자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의 순한 얼굴이 너무 좋아 소 앞세우고 오는 마을 사람들과 눈웃음으로 인사한다. 지금 소의 순한 얼굴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을 사람과 눈웃음으로 인사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호의적인 시선 또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하늘 구름이 온통 동네에 내려와 있으니 말을 걸지 않아도 말이 되는군.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 구름 무엇이었죠? 네, 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살구꽃을 구름처럼 피고 있다라고 직유법으로 이제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부터는 은유를 통해서 이 꽃이라고 하는 걸 그냥 바로 구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 구름이 온통 동네에 내려와 있으니, 그러니까 온통 이 꽃이 피어 있는 것을 이 하늘이 내려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차에 올라 시동 걸고도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본다. 꽃들의 생애가 좀 짧으면 어때? 자, 여러분 꽃이라는 거는 결국 지고 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애가 좀 짧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이런 시간 그 대상의 일시성에 대해서도 그것이 좀 그러면 어때?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포 뒤쯤 이곳을 다시 지날 때 그냥 허옇게 매달려 있다면 꽃도 황홀도 때맞춰 피고 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의 흐름, 순환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고는 우리가 뭐 그러면 어떠냐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속 페달 밟으려다 말고 천천히 차를 본다. 빠르게 가려다가 천천히 보겠대요. 차를 몰아보았어요. 그래서 몸 돌려보지 않아도 차 거울들 속에 꽃구름 피고 있고, 자기가 막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지 않아도 그 이제 운전하면서 우리가 차의 거울들, 사이드미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꽃구름 피고 있고, 그러니까 꽃이 환하게 피어 있는 거죠. 꽃구름 피고 있고 차 거울로는 잘 잡히지 않으나 하늘의 연분홍을 땅 위에 내려받는 검은 둥치들 무엇이냐? 이게 여러분 아까 살구꽃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구나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살구나무는 이제 거울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기둥은 보인다는 거죠. 나무 둥치가 보여서 이 하늘의 연분홍을 땅 위에 내려받는 살구꽃이 이제 피어 있는 걸 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군소리 없이 구름을 잔뜩 인 채 서 있겠지.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 살구나무들에 핀 꽃을 구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름을 잔뜩 가지고 있는 채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차를 멈추고 뒤돌아본다. 하늘의 기둥들. 그래서 이 살구꽃이 피어있는 살구나무들을 하늘의 기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꽃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구름으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살구나무는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하늘의 기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영탄법 사용된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역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에서도 이제 꽃이 나오네요. 자, 저 하잘 것 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자, 여러분 한 송이의 달래꽃이 하잘 것 없대요. 그런데 그 하잘 것 없는 꽃에도 뭐가 있느냐?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잘것없게 느꼈던 그 한 송이의 달래꽃에도 햇볕, 바람, 벌나비 그리고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 그러니까 뭔가 자연의 섭리겠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섭리가 있어서 이 달래꽃이 피어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에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영속성, 그러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달래꽃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수없이 많은 것들 아래에서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영원히 멸하지 않으면서 피어 있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자, 다음 이연이죠. 바윗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1연에서는요 이 달래꽃이 하잘것없는 달래꽃이 이제 멸하지 않는 속성을 얘기를 했었고요. 이 2연에서는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 이런 것들을 딱딱한 것들을 뚫고 솟아오른대요.
그래서 달래꽃의 강인한 속성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 우리가 이제 언뜻 느끼기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여건을 뚫고 솟아오르는 달래꽃, 굉장히 강인한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달래꽃의 긴 역사라거나, 자, 이제 아까 멸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속성,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긴 역사라거나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제 달래꽃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적 힘, 그런 것들을 이제 대한 예찬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자, 그래서 이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억압과 시련, 그래서 부정적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억압, 시련, 고난 같은 것들을 훌훌 벗고 싶대요. 그래서 이렇게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달래꽃의 그 역사와 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밑에 있는 여기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와 같이 좀 유사한 구절이 반복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이제 의미를 강조하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사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확인해 두시고요. 자, 다시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요거 맨 위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똑같은 구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듯. 그래서 서로 돕고 화합하는 모습, 연대감과 유대감을 의미를 하겠죠.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왼통 괴어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꼭 쥘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뱅어같이 예쁘디 예쁜 손과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나열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꼭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존재와의 결속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내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굉장히 많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요. 여기서의 저 환히 트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적 화자가 이제 소망하는 긍정적 미래, 이런 역사적 전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소외된 존재를 사랑하고 억압과 시련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당위성을 나타내는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내용이냐? 한 송이의 달래꽃을 피우는 위대한 역사의 힘과 그 밝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희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잘것없는 달래꽃을 통해 끈질긴 생명력과 역사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작품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그 문제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같이 이제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의 시상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모두 중심 소재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가의 경우에는요, 중심 소재인 살구꽃, 꽃구름, 요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나에서도요, 중심 소재인 달래꽃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는 왜 오답인지도 여러분 꼭 꼼꼼히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이것 외에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합법과정문, 이제 6월에 시행된 고3 모평 관련해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합법 지문이나 이제 장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합법과정문 통합 지문 살펴보고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합법 지문인데요. 자, 지금 안녕하세요, 발표자 땡땡땡입니다 라고 하는 발표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 전달을 하고 있는 설명적인 성격을 지닌 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료 제시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는 것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는 부분들 확인을 해 두시고요. 자, 지금 그리고 청중의 특성, 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네요라고 하는 이 청중에 대해서 분석한 부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발표자가 청중에 대해서 분석한 부분에 대한 문제도 좀 나올 수 있으므로 좀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준언어적 표현을 활용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적 표현 외에도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준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이 앞부분에서 청중의 기억을 환기하고 있는 부분, 뭐뭐를 기억하고 있군요 하는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개념을 설명을 함으로써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해 두시고요. 계속해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청중들의 이해를 돕는 부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환경부에 따르면이라고 하면서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이제 뭐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묻는 형식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전개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었겠고요. 자, 마지막에 뭐 책임감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밝히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크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라서 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장문 지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장문 상황 먼저 볼게요. 장문 상황은 일단 이제 미식 관광에 대해 알리는 글, 목적이죠, 여러분. 정보 전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지라는 그 매체에 실으려고 한다고 하는 매체도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장문 맥락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 봤고요. 관광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결과에 대해서 여기 원인을 배경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인 결과의 설명 방법을 취하고 있다라는 점, 미식관광이 주목받게 된 배경 설명해주고 있고요. 자, 미식관광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또 어떻게 하냐? 개념 설명을 했는데요. 그 개념 설명을 할 때 음식관광이라고 하는 관련된 용어와의 의미 차이를 통해서 미식관광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관광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제 대조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으로는 이제 그 미식관광의 효과를 좀 전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례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원인과 결과의 설명 방법을 통해 미식관광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을 밝히고 있다라는 부분 이제 얘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장문 지문도 이제 뭐 설명문이고 그 설명문의 특징 같은 점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어떤 식으로 개념 설명하고 있는지 대조의 방법 사용했던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사례를 들고 있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화법과 장문 통합 지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 부분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인증샷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신의 일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고 누리 소통망에 공유하는 인증샷, 이것이 바로 이제 중심 화제가 되겠죠. 인증샷이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자, 중심 화제의 시의성을 밝히는 부분, 현 시점에서 논의될 만한 사회적 현안을 다루는 비평문의 성격이 드러남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갈래가 그래서 비평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현안, 이제 인증샷과 관련된 그 사회적 현안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스마트폰으로 인해 언제든 사진과 영상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이로 인해 일상에서 자신을 표현할 만한 기회가 확대된 것을 그 배경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현상에 등장한 배경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제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증샷 현상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부정적 관점. 자기 과시와 허세에 기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기식 행위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긍정적 관점. 무엇이냐? 이제 운동이나 독서 등 자기 개발과 관련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이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운동 인증샷은 이제 사람들에게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요. 이와 관련한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인용하여 내용을 뒷받침하는 거 중요한 부분으로 참고해 두시고요. 또 독서 인증샷에 대해서도 이제 사례입니다. 독서 동기로 작용되어 위축되었던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고 있다. 독서 자체를 멋진 활동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의 텍스트입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도서 구매량이 증가하였다. 라고 하는 이 구체적 사례들을 아주 자세하게 제시를 함으로써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증샷이 바람직한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는 공부, 절약, 봉사 인증샷 등에 흔히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좀 행위의 동기로 작용해서 가치 있는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인증샷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이제 한번 볼게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요. 바로 면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면접에 대해서 어떤 그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두셔야겠죠. 자, 우리 동아리는 사회 현상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비평문을 작성해 공유하는 활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네요. 그러면서 그게 어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으며 사고를 확장할 수 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나요? 자, 이유를 포함해 말씀해 주세요. 자, 비평문을 모아 출판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게 이러면은 더 많은 친구들과 공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자, 제출한 비평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택하신 글감이 왜 사회적 현안이라고 보시나요? 자, 아까 말했던 인증샷 현상이죠. 자, 이것을 사회적 현안으로 본 이유는 인증샷을 올리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것이 청소년 삶과 연관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자, 네, 검토했습니다 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인증샷이 보여주기식 행위이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는데 그 지적이 지닌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다루지 않은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자기 표현 양상의 일부에 불과한 과시와 허세를 주된 특성으로 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보이기 위해 외면에 치중하는 경우보다는 인증샷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담아 자기를 표현하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인증샷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도서 구매량 증가 자료가 인증샷이 이제 독서 문화 활성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근거로 타당하느냐? 자, 그런데 타당성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기 글의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그 말하기 태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근거자들과 달리 타인의 소감을 직접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어떤 거냐? 학생의 인터뷰 부분이죠. 왜 활용했나요? 라고 하자 참여자의 목소리를 직접 제시함으로써 공감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활용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리 공지했던 공통 질문입니다. 본인을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면접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통 질문이 공지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리고 비워져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문제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서 실제로 반영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비평문을 쓰는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해당 비평문을 쓰기 전 다양한 관점을 살폈는지 물어봐야겠어. 라고 했죠. 자, 여기 어떤 거 있었냐면요. 혹시 그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했던 거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니은 볼게요. 지원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사례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는지 평가해야겠어. 요거는 여러분 나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다음, 디귿. 관점을 지지하는 근거의 논리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근거의 타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야겠어. 여러분 여기서는 도서 구매량 증가 자료를
활용하셨는데 뭐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했던 부분이 있죠? 그럴 때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평문을 쓸 때에는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해야겠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우리가 또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실제로 반영된 것은 이제 기역과 디귿이고요. 니은과 리을은 반영되지 않았죠. 그런 점에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6월에 시행된 고3 이제 언어와 매체 영역의 그 이제 변형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여기 있는 학급활동기획부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작성한 공동 문서이고요.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한 이제 누리소통망 대화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꼼꼼히 확인하셨을 거라 믿고 이제 저희는 내용을 자세히 보기보다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여기 있는 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같이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는 누리소통망 대화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나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기억.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그림 등을 활용하여 정보 및 감정,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나에서요. 준모가 그림을 활용한 게 있었습니다. 이모티콘을 활용한 게 있었거든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제 채연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림이나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정보와 감정,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자,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쌍방향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소통할 수 있다. 자, 지금 나의 대화 참가자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죠. 실시간 소통. 그런 점에서 니은 역시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디귿 볼게요. 나의 줄임말을 활용하여 감정이나 의사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나에서요 줄임말을 활용하여 소통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의 경우에는 잘못된 선지가 되겠고요. 다음 리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 나에서 그 상대방에게 전송한 내용을 뭐 삭제한다거나 수정한다거나 하는 내용은 우리가 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억과 니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하나 풀어보았고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매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매체 2 변형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는요, 그 보건소 앱 화면의 일부이고요. 나는 동아리 학생들의 온라인 카페 화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제 이 내용을 직접 보기보다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가와 나의 공통점을 모두 고르는 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불특정 다수에게 공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가만 해당됩니다. 나는 해당되지 않아요.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은 적절한 선지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과 이동통신기기를 통해 시공간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가와 나 모두 인터넷과 이동통신기기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등을 통해 내용에 대한 반응을 전달할 수 있다. 이제 가에서는요, 여러분, 댓글과 이제 뭐 기호, 일종의 기호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요. 나에서는요, 좋아요를 통해서 이제 내용에 대한 반응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이제 옳은 선지가 되겠고요. 자, 리을.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게시물의 핵심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가와 나 모두 해시태그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매체 문제는 한 문제씩만 좀 풀어보았고요. 이제 언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에서 D 중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일단 보기에서는요, 자, 모음 오우로 끝난 어간에 아, 앗, 어시 어울려 와, 워로 될 적에는 줄어든 대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는 이 보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볼게요. 자, 버릇없는 아이에게 따끔한 말을 한마디 쏘았다. 자, 지금 쏘라는 어간에 여기에 앗이 어울리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보기에 따라 쏴과 같이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줄였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이거는 하라는 어간에 이제 엿이 어울려 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줄이느냐, 우리가 햇 이렇게 줄입니다. 그러면 보기랑은 관련이 없는 내용이겠죠. 다음, 쇠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쇠라는 어간에 지금 어가 어울리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쇠와 같이 우리가 줄여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보기에 나와 있는 거랑은 다르죠. 보기는 와우, 뭐 이렇게 될 적에 준대로 적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되지 않고요. 다음 D,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두라는 어간에 어가 어울린 거잖아요. 어울린 것이므로 이제 요거를 줄이면 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기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하는 것만 고른 것은 A랑 D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네요. 네. 자, 또 다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밑줄 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죠. 자, 동의미 관계에 있는 용언들은 그 기본형은 같지만 다양한 의미를 활용해보면 하나는 규칙, 다른 하나는 불규칙 활용을 함으로써 두 용언의 활용 형태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통해 동의미 관계의 두 용언이 각각 서로 다른 단어임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활용형을 좀 파악을 해봄으로써 규칙 활용을 하는지 불규칙 활용을 하는지 좀 다른 점이 있는지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1번부터 같이 봅시다. 자, 지금 1번에 친구가 병이 났다라고 돼 있죠. 지금 이 앞에 났다, 이게 이제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서 본래대로 되다라는 뜻인데요. 이거 이제 활용할 때 뭐 나아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죠. 시옷이 탈락합니다. 자, 그런데 밑에 있는 동생이 형보다 인물이 낫다, 이 낫다, 보기 좋거나 더 앞서 있다, 이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나아서 이렇게 똑같이 시옷 탈락으로 활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불규칙 활용을 하는 예가 되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벽에 바른 벽지가 울다. 자, 이거는 발라놓은 것이 이제 막 우글쭈글해진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거랑 밑에 있는 거, 시합이 진 어린아이가 울다, 요거 이제 그거는 이제 슬프거나 아파서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거를 우리가 울다라고 하죠. 이거 둘 다 활용을 해볼게요. 어서 붙여보면은 울어서라고 되죠. 규칙 활용입니다. 위에는 여러분 불규칙이었어요. 규칙 활용을 합니다. 둘 다 똑같이 규칙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위의 사례랑은 다르죠. 3번, 소나무가 마당 쪽으로 굽다. 어머니께서 빵을 굽다. 자, 위에 있는 굽다는요, 한쪽으로 휘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굽다는요, 여러분 활용을 해보면 굽어서, 그 소나무가 마당 쪽으로 굽어서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규칙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어머니께서 빵을 굽다, 여러분 빵을 구워서라고 하죠, 우리가. 이거는 구워서라고 이제 불규칙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3번이 조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말하는 하나는 규칙 활용으로 하고 하나는 불규칙 활용을 하는 그 예시가 되겠어요.
자, 밑에 것도 그래도 어쨌든 계속 확인해 볼게요. 친구에게 약속 시간을 이르다. 그리고 약속 장소에 이르다. 자, 위에 있는 이르다는 미리 알려주다라는 뜻의 이르다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러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르에서 이제 의가 탈락을 하고 리을이 생기는 불규칙 활용입니다. 자, 그리고 약속 장소에 이르다. 이제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라는 건데요. 요거는요, 여러분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르러서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르라는 어간에 이제 어서가 결합되는 게 아니라 러서가 결합되는 불규칙 활용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형태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둘 다 불규칙 활용이기 때문에 보기의 예시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5번. 자, 장작의 벽난로에서 타다.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타다. 자, 위에 있는 타다는 이제 불이 붙어서 불길이 오르다라는 뜻이죠. 이 타다는 이제 타서로 활용을 하고요. 밑에 있는 타다는 뭐 이제 탈 것에 몸을 얹다라는 의미죠. 이것의 타다도 타서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규칙 활용을 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기의 예시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규칙으로 활용을 하고 하나는 불규칙 활용을 하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도 같이 좀 풀어보았는데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